감사합니다. 오빠, 엄마 어디에 있는지 진짜 말 안 해줄 거야? 나도 정말 몰라. 우리도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말해? 그리고 네가 언제부터 엄마 걱정을 했다고 이래? 엄마가 어디에 있건 알아서 잘 지내고 계실 거니까 넌 신경 쓰지 마. 아니, 오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엄마 걱정을 얼마나 하는데? 그리고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면서 엄마가 잘 지내는지 못 지내는지 오빠가 어떻게 알아? 언니, 좋은 말로 할 때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우리 엄마 어디로 빼돌렸어요? 언니랑 오빠가 엄마 숨겨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우리도 진짜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발 좀 그만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귀찮게 찾아와서 사람 피말릴 작정이에요?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그만할 줄도 알아야지. 평생 어머님 괴롭히면서 살아놓고 계속 이러고 살 거예요? 정신 좀 차려요, 제발. 고모, 할머니 보고 싶어? 나 저번에 할머니 보고 왔는데. 고모도 말 잘 들으면 다음에 내가 같이 데려가 줄게. 근데 할머니 어디 있냐면, 하영아, 말하면 안 돼. 이게 무슨 소리야? 오호, 이렇게 나오시겠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엄마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네. 내가 너희들이 엄마 재산 전부 가로챈 거 모를 줄 아나 본데? 너희 딱 두고 봐. 내가 너희 싹 다 고소하고 법정에 끌고 가서 콩밥 먹여 버릴라니까. 알겠어? 여기 73세 이정순 어머님의 자식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고소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 꽤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딸의 말대로 정말로 아들 며느리가 한패가 되어 이정순 어머님의 재산을 몽땅 가로채고 어머님을 어디로 보내버린 것일까요? 과연 자식들과 이정순 어머님 사이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삼남매의 둘째 딸이었던 저는 집안에서 유일한 딸이었지만 가족들 중에 절 이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안의 제일 어른이신 할아버지는 항상 오빠와 남동생에게만 귀한 캐러멜을 사주셨습니다. 할머니 또한 오빠와 남동생에게만 깨끗한 밥을 주시고 저에게는 항상 누른 탄밥만 주셨습니다. 누른 탄밥이야 엄마와 할머니도 드셨기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지만 어린 마음에 캐러멜은 얼마나 먹어보고 싶던지 매번 다른 형제들만 캐러멜을 사주는 할아버지가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불같은 성격을 알았기에 무서워서 단 한 번도 사달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날은 오빠와 남동생이 너도 먹고 싶지 하며 제 앞에 와서 놀리는데 너무 분해서 엄마에게 달려가 캐러멜을 사달라고 떼를 쓰며 울었습니다. 그러자 저희 엄마는 저를 앉혀놓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순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그 중에서 덜 아픈 손가락은 있어. 너도 나중에 시집가서 자식 낳고 살아보면 이 엄마 말뜻을 알게 될 거야. 저는 비록 7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모든 자식들을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엄마의 말을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제 가슴에 평생의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엄마에게 오빠는 자식이기 이전에 아들 못 낳는다고 시부모에게 쫓겨날 뻔한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게 해준 아들이었으니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반면에 딸인 저는 그저 밥만 축내는 입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부족한 일손을 돕는 일꾼에 불과했고 그렇게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자랐습니다. 오빠와 남동생이 할아버지와 공부를 할 때 저는 엄마를 도와 농사일을 했습니다. 17살부터 공장 다니며 번 돈은 오빠와 남동생 공부 뒷바라지에 써야 한다며 할머니에게 모조리 빼앗겼습니다. 한날은
오빠 방에 어질러져 있는 책들을 정리해 주다가 잠깐 집어봤을 뿐인데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그 책 내려놓지 못해? 곧 네 오빠 시험인데 부정 타면 어쩌려고 그 책을 만져? 아주 오빠 앞길 막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행여라도 네 오빠 잘못되면 넌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저는 가족들의 윽박질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고 몸서리를 치며 경기도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26살의 남편과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첫 아들이 태어나고 그렇게 이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온 사랑을 담아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딸을 품에 안았는데 딸은 또 얼마나 이쁘던지. 과거 저를 차별한 가족들과 달리 남편과 저는 아들, 딸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비록 좁은 단칸방에서 살았지만 우리 네 식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행복은 딸이 2살이 되던 해에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요즘처럼 한창 장마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남편은 다리를 건너다가 그만 중심을 잃어 넘어졌고 불어난 하천물에 휩쓸려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함께 다리를 건넜던 남편이 동료는 저를 붙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겠다는 남편을 자신이 고집을 부려 억지로 끌고 가다 그렇게 됐다며 연신 죄송하다고 용서를 빌더군요. 하지만 그런다고 죽었던 남편이 다시 살아 돌아올 리가 없었죠.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고난의 시기를 버텨내며 힘겹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자식들 먹여 살리기에 급급해 어린 자식들을 두고 밤낮으로 일을 하러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일찍 철이 들어버린 아들은 고생하는 엄마를 대신해서 동생을 돌보았습니다. 딸 또한 그런 오빠의 말을 잘 듣고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10살, 6살이었던 아들과 딸은 저를 기다리면서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딸은 밖으로 나가는 오빠를 따라 급하게 쫓아나서며 손으로 현관문 옆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불어닥친 강풍에 문이 쾅 하고 닫히면서 오른손가락이 절단되고 말았습니다. 병원으로 불이 나게 달려간 저는 딸의 손을 보고 눈앞이 노래졌습니다. 검지부터 약지까지 한마디씩 잘렸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저는 아들을 미친 듯이 때렸습니다. 다행히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손을 회복하였지만 그날 이후 아들은 동생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했고 그 사건으로 딸은 제 아픈 손가락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들도 아버지를 여의었지만 그래도 아들에게는 아버지와의 행복했던 추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아버지에게 제대로 사랑 한 번 받지 못하고 이별해야 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보다 딸을 훨씬 더 각별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들은 딸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으며 딸의 모든 것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딸은 절단된 손가락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학창 시절 내내 위축되어 지냈습니다. 점차 마음속에 비뚤어진 감정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래서 버릇없이 굴고 나쁜 짓을 해도 저는 딸이 가엾다는 이유로 제대로 혼내지 못했습니다. 딸은 제가 자신에게 너그럽게 대한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런 엄마의 마음을 이용해 점점 이기적이고 편협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뒤 아들이 수능을 쳤는데 꽤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학교 다니는 동안 제대로 신경도 못 써주고 학원 하나 보내주지 못했는데
4년 전액 장학금을 주는 대학에 떡하니 붙은 거예요. 없는 살림의 전액 장학금은 정말 큰 혜택이었지만 저는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장학금을 받는다 해도 학교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기숙사비와 생활비 등 돈이 꽤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제 마음을 알아챘는지 아들 녀석이 제게 와 멋쩍게 웃으며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내가 좀 알아봤는데 내가 합격한 과가 졸업 후에 취업이 별로라고 그러네? 그럼 4년 동안 아까운 시간만 버리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장학금도 장학금이지만 시간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잖아. 그리고 나 혼자 살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닐 텐데 그냥 집에서 엄마 밥 먹으면서 편하게 다니고 싶어. 애써 웃으며 말하는 아들이었지만 아들이라고 왜 4년제 대학에 안 가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저는 아들의 마음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2년제 전문대에 들어가 실무기술을 배웠고 군대를 다녀온 뒤 바로 중소기업 관리직으로 취직했습니다. 아들과 저는 열심히 벌어서 돈을 모았고 속 깊은 아들 덕분에 아파트도 한 채 살 수 있었습니다. 몇 년 뒤 공부를 못했던 딸은 전문대에 가야 했지만 수능을 망쳐서 4년제 대학에 갈 수 없게 된 거라며 재수학원에 보내달라 졸라댔습니다. 내 친구들 전부 4년제 가는데 쪽팔리게 나만 어떻게 전문대에 가냐고. 아빠 없는 거도 서러워 죽겠는데 이 정도도 못해줘? 나중에 결혼해서 기 안 죽으려면 대학이라도 제대로 가야 할 거 아냐? 나는 죽어도 2년제 못 가니까 나 굶어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오빠랑 엄마가 알아서 해. 딸의 너무나도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에 아들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집안 사정 생각하지 않는 딸이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식당이라며 겨우 한 달 생활비하기도 버거운 상황이었기에 재수학원비는 정말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학원 하나 쉽게 보내주지 못하는 제 자신을 원망하며 한숨만 쉬고 있었는데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집도 샀고 당장 돈 들어갈 데도 없잖아요. 저도 좀 여유로워졌으니까 영희학원비는 제가 내줄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신은 못 갔던 4년제를 동생만큼은 보내주고 싶었던 걸까요?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그렇게 딸은 재수학원을 다녔고 이듬해 간신히 4년제 철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 통학하는 데만 3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통학이 싫다길래 학교 기숙사에 지내라고 하니 다른 사람과 같이 지내기 불편하다며 따로 자취방을 구해달라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염치 없지만 아들에게 한 번 더 부탁해 보기로 했습니다. 영수야, 저기 영희가 따로 자취방에서 살고 싶다는데 부동산에 전화해보니 보증금이 1,500이라 하더라고. 엄마가 500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나머지는 네가 좀 마련해 볼 수 있을까? 앞으로 나갈 월세는 엄마가 해결할게. 제 말에 아들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알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에게 아무 말 없이 1,000만 원을 건넸어요. 저도 너무 염치가 없어서 그 이후로는 절대 아들에게 부탁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저희 노력 끝으로 딸은 대학에 다니게 되었고 앞으로는 힘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후 아들은 회사에서 만난 며느리와 3년을 연애 끝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루에 일을 2개씩 하였지만 딸에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 아들 결혼 자금을 모으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지원해주고 싶었는데 저는 고작 2,000만 원밖에 주지 못했습니다. 그간 아들이 집에 희생한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그마저도 감사하다며 신혼살림을 회사 사택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며느리 또한 생활력이 강했기에 둘은 사택에서 지내며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흐르고 아들 며느리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에게 희생하며 열심히 살아온 끝에 마침내 하늘에서 복을 준 건지 아들은 서울 20평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새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집이 생겼고 딸도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웬걸요. 그런 제 소박한 바램과는 달리 저에게 다시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이 대학도 갔으니 이제 정신 좀 차리고 학교 4년 착실하게 다닌 후 직장 다니며 제 앞가림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보였던 거죠. 딸의 성정을 알면서도 너무 큰 기대를 했던 것이 제 잘못이었습니다. 등록금에 보태는 건 바라지도 않았지만 제 용돈 벌이로라도 아르바이트 한 번 하지 않았고 휴학을 밥 먹듯이 하다가 29살에 겨우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딸은 졸업 후 취업 준비를 위해 집으로 내려와 지냈습니다. 사람은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하죠. 하지만 딸은 자기 분수도 모르고 대기업이 아니면 취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또 3년을 취업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저는 속이 타들어가다 못해 속이 썩어 들어갔어요. 매달 독서실비에 교재비에 거기에 밥값까지 제 삶은 여전히 팍팍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문턱은 너무나도 높았고 거듭되는 불합격 통보에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아들과 제가 눈을 낮춰보라는 말을 하면 버럭 화를 내기 바빴기에 돈은 많이 안 벌어도 괜찮으니 너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회사로 지원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그러자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내가 말한다는 게 깜빡했네. 오빠, 엄마, 나 그냥 대기업 안 가려고. 가봤자 매일 야근한다고 나만 죽어날 텐데. 그런 건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야. 그래서 나 공무원 시험 보려고. 정시 출근에 정시 퇴근이고 무엇보다 철밥통 평생 직장이잖아? 오빠랑 엄마 말대로 돈 적게 벌면서 마음 편하게 다니려고. 작년에 내 친구 2명도 공무원 시험 붙었거든. 시험 붙었다고 자랑하는데 얼마나 얄밉던지. 고등학교 때 나보다 별 볼 일 없었던 애들이 저러고 으스대는데 내가 자존심이 안 상하고 배겨? 그리고 걔네도 붙었는데 나라고 못 붙겠어? 당연히 붙지. 걱정 마, 엄마. 이번엔 진짜 자신 있어. 그러면서 제게 협박 아닌 협박까지 하며 겁을 주더라고요. 공무원 학원 보내주지 않으면 평생 제 곁에서 엄마 등골 빼먹으면서 백수로 살겠다는 말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딸 뒷바라지 한다고 힘이 붙일 대로 붙였기 때문에 더 이상 힘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은 아들 사업자금 대다가 죽는다는데 저는 딸 뒷바라지 하다 죽을 지경이었거든요. 게다가 갑자기 몸도 안 좋아지면서 일하러 나가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단순히 피로해서 몸이 힘든 줄만 알았던 저는 병원에 갔다가 믿기 힘든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갑상선암 초기였던 거예요. 병원에선 갑상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 예후가 좋은 편이고 착한 암이라 부른다며 저더러 겁낼 필요 없다고 하였지만 그 말은 제게 아무런 위안도 되지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딸 때문에 제 명에 못 살 것 같은데 암까지 걸려버리다니. 오히려 제 인생 정말 꼬여도 더럽게 꼬였다 생각했습니다. 제 소식을 듣고 찾아온 아들과 며느리는 앞으로는 제 몸만 생각하며 편히 지내라고 했습니다. 너 엄마가 너 때문에 고생하다 이렇게 되신 거야. 너도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열심히 해. 딱 1년만 우리가 학원비 대줄 테니까.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해보란 말이야. 아니, 학원비 내주는 건 고마운데 어떻게 그게 내 탓이야?
엄마가 혼자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온 거지. 알겠어. 나도 이젠 더 이상 못 기다려. 이번엔 진짜 열심히 해서 공무원 꼭 될 거야.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 들어봐도 뻔하죠.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딸은 공무원 준비로 9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2년까지는 지원을 해줬는데 3년째부터 지원이 끊기자 그 후로는 집에서 혼자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있었을까요? 공부하는 시간보다 TV 보고 노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손을 놓게 되었어요. 슈퍼집 아줌마가 요즘 뭐 하냐 물어보면 저 공무원 시험 준비해요라고 우쭐대며 말했지만 실상은 부모에게 빌붙어 있는 백수거지에 불과했습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화려한 삶에 눈이 멀어버린 딸은 그들과 천지 차이 나는 자신의 초라하고 비참한 현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현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는지 급기야는 제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건 다 돈 없는 엄마 탓이야. 가난하면 애초에 애를 낳질 말았어야지. 제대로 책임져 주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낳아서 고생을 시키는 거야? 나이를 40이나 먹어놓고도 저한테 대못 박는 말은 잘만 하더라고요. 아들이 10년 넘게 일하면서 인생을 계획해 나갈 동안 딸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좀 차릴 법도 한데 딸은 여전히 자신만의 허황된 세상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그 말로만 듣던 사업 자금을 제 귀로 듣게 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공무원 월급 가지고는 나중에 살아가기 힘들어. 매년 물가도 오르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개인 사업을 해야 돈을 많이 번다니까? 그래서 내가 궁리를 좀 해봤는데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아볼까 싶어. 엄마가 이 집 담보로 해서 초기 자금으로 한 3천만 원만 지원해주면 안 될까? 아니면 엄마가 오빠한테 부탁 좀 해봐.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한편으론 어쩜 그렇게 하는 것마다 망하는지 딸은 엄마 팔자 담는다는 말이 실감이 되면서 딸 말대로 모든 게 다 제 탓 같았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아들에게 은행에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무슨 자금이요? 영희가 또 무슨 돈을 달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건데 그게 그렇게 돈이 잘 벌린다고 그러네. 안 돼요. 제 손으로 돈 한 푼 안 벌어 봐놓고는 무슨 인터넷으로 장사를 한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직접 돈 벌어서 하라고 하세요. 공부만 하던 애라 일머리도 없는데 어디 가서 일을 하겠니? 나이도 많아서 카페 알바로 안 뽑아준대. 아니 카페 알바는 무슨 카페 알바예요. 지금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식당에서 서빙을 하든 마트에서 물건을 나르든 알아서 하라고 해요. 엄마가 자꾸 그러시니까 애가 나이 40 될 때까지 정신도 못 차리고 살잖아요. 엄마, 제가 지금까지 말은 안 했지만 저도 엄마한테 서운한 거 많아요. 아시다시피 저 평생 엄마한테 손 안 벌리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저도 집사람이랑 애 키우면서 아등바등 산다고 힘들어 죽겠다고요. 그동안 영희만 챙기는 엄마한테 섭섭함도 많이 느꼈지만 불평 한 번 한 적 없고 이해하며 살았어요. 제가 언제 제일 상처받았는 줄 아세요? 저한테는 돈 없다고 고등학교 회비도 안 주셔놓고 그 돈으로 영희한테 몰래 용돈 주시는 거 다 봤어요. 그날 학교에서 방송으로 회비 안 낸 애들 이름 부르는데 얼마나 부끄러웠는 줄 아세요? 그리고 저도 학교 다닐 때 애비 없는 놈이라고 놀림받으면서 학교 다녔다고요. 그래도 저는 엄마 속상하실까봐 내색 한 번 안 했어요. 엄마도 이제 아셔야 해요. 언제까지 가엾다고 끼고 살 거예요? 영수 너는 어릴 때부터 똑똑해서 네 앞가림 잘하고 살아가니까 내가 걱정을 안 했지. 근데 네 동생은 아니잖아. 지금은 저래도 속이 여리고 약한 애라 영수 네가 이해해주고 봐줘야 하지 않겠니? 잘 어르고 달래면 다 알아들을 거야.
엄마, 영희 이제 40이에요. 어린애 아니라고요.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저는 덜 아픈 손가락 취급이고 차별받는지도 모르는 바보로 보이세요? 신용대출까지 받아가며 재수학원비 내주고 결혼하려고 모아둔 1,000만 원 자취방 보증금한다고 내주고 와이프랑 공무원 학원비까지 내줬는데 제가 평생 걔 뒤치다꺼리만 해주며 살아야 하냐고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딸에게는 제 스스로를 세뇌하면서까지 애착을 보였지만 아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 아들과 딸에게 증여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딸에게 이 집을 팔아 너희에게 증여하고 요양병원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요양병원이 가고 싶다고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줄 아세요? 치매도 아니고 거동도 멀쩡한데 어떻게 요양병원에 들어가겠단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왜 오빠가 난리야? 뭐가 걱정이야. 그냥 치매인 척 연기하면서 일부러 문제 틀리고 점수 낮게 받아서 들어가면 되지. 이게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네? 너는 지금 그게 말이라고 내뱉는 거야? 아, 그런데 엄마. 반반 증여하면 내가 증여세 내고 나서 30평짜리 집 하나도 못 사거든. 오빠는 이미 아파트도 있고 그 아파트 값도 많이 올랐으니까 이 집 판 돈은 전부 다 내 앞으로 증여해줘. 이게 듣자 하니까 어디서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 엄마, 얘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당장 돈이 급한 것도 아니고 엄마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뭐 한다고 지금 증여를 해요. 집값이 올라서 나중에 세금이 많이 나오든 말든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늘 하신 말씀 안 들은 거로 할게요. 야, 네가 뭔데 나서서 난리야? 너만 희희낙낙하면서 살면 다야? 왜 나만 이 꼴로 살아야 하는데? 결혼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나보고 돈도 없이 살아라고? 아들은 참았던 화를 표출하며 동생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딸은 오빠의 행동이 부당하다며 집안 물건들을 던지며 재산을 내놓으라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그 후 저도 더 이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딸은 될 대로 되란 식으로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날 또 술 먹고 행패를 부리길래 저는 평생 참아왔던 말들을 딸에게 쏟아냈습니다. 네 아버지 죽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 줄 알아? 너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해봐. 영희야, 엄마가 이렇게 부탁할게.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저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딸은 내 알 바 아니라는 듯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결단 끝에 부산에 있는 제 동생 집으로 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그동안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는데 삼촌 집에 가서 바다도 보면서 1~2달 정도 푹 쉬다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사업자금 3,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니 좋다고 짐을 싸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제가 내린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그 후 저와 아들은 딸 몰래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몇십 년 동안 집값이 올라 매매가가 6억 정도 하더라고요. 금매로 3천 정도 싸게 내놓으니 며칠 안 돼 금세 팔렸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에게 부탁해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했고 그 기간 동안 집안 물건들을 싹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마지막 부탁이라고 말하며 제주도에 집을 알아봐 달라고 했죠. 마침 1억 2천에 나온 17평짜리 작은 아파트가 있어 그 집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동생이 찾아오거든 주라며 딸이 자립할 수 있도록 통장에 돈 3,000만 원을 넣어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로서 자식들을 차별한 죄를 반성하며 아들에게 1억을 증여해 줬습니다. 몇십 년 된 오래된 가구와 가전제품들 그리고 세간살이들 모두 버려버리고 그렇게 저는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빠, 집이 텅텅 비었던데. 엄마 어디 간 거야? 어디에 계신지 우리도 몰라. 어디서 잘 지내고 계시겠지. 근데 너는 부산에 가 있는 동안 엄마한테 연락 한 통 없더니 이제 와서 엄마 걱정을 하는 거야? 오빠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엄마 걱정을 얼마나 하는데? 그리고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면서 엄마가 잘 지내는지 못 지내는지 오빠가 어떻게 알아? 언니, 우리 엄마 어디다 빼돌렸어요? 오빠랑 언니가 엄마 숨겨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아가씨, 우리도 정말 몰라요. 아가씨도 어머님 자식인데 양심이 있으면 이제 어머님 좀 편하게 지내시게 내버려 두세요. 평생을 어머님 괴롭히면서 살아놓고 언제까지 어머님한테 의지해서 살 거예요. 이거 받아. 엄마가 가시기 전에 넣으면 주라고 맡기고 가신 거야. 내가 너 정신 차려야 한다고 한 푼도 주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는 네가 그렇게 속을 썩였는데도 마지막까지 네 걱정을 하시더라. 이 돈으로 먼저 월세 살 집부터 구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든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든 이제부터 네 스스로 계획해서 살아봐. 네가 자립해서 잘 살고 있는 모습 보여주면 그때 엄마가 다시 오신댔으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살아보라고. 나보고 지금 이 돈 먹고 떨어지라는 거야? 내가 미쳤어. 꼴랑 3천만 원 받고 떨어지게. 고모, 나 할머니 어디에 있는지 아는데? 할머니 어디에 있냐면, 하영아, 말하면 안 돼. 뭐야? 엄마 어디 있는지 알고 있잖아. 오호,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너희 딱 두고 봐. 내가 너희 싹 다 고소하고 콩밥 먹여 버릴라니까. 알겠어? 하지만 제가 유언장을 작성한 것도 아니고 재산을 모두 아들에게 준 것도 아니라서 고소를 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딸에게 3천만 원밖에 주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아들, 딸에게 공평하게 증여해 줄 생각이에요. 딸을 잘못 키운 제 탓이 제일 크지만 딸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스스로 자립해 사는 모습을 제게 꼭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남은 인생 마지막 소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정순 어머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요즘 흔히들 다 큰 자식 도와주면 안 된다. 자식도 크면 부모에게서 독립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시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사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자식들이 유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것은 돈 욕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모의 차별적인 사랑에 대한 원망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부부의 행복을 위해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공평하게 대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며 자녀 또한 부모님을 사랑으로 보답하며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은 자식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유산 문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지인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여생에 행복만 가득하길 기도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양병원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요양병원이 가고 싶다고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줄